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7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K2 전차 약속대로 살 테니 폴란드산 박격포 무인기를 사달라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 가로친 것은 제가 중간에 삽입을 했어요. 박수찬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과 유럽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면은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또는 부품 역수출 등의 반대 거부를 받아왔었고, 또 이를 통해 K 방산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얻었었다. T-50 훈련기를 비롯한 국산 무기 중 일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을 했다고 먼저 소개를 하면서 최근에 K방산이 세계 곳곳에서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구매국 또는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반대 거부를 요청받는 사례가 요즘 눈에 띈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전차 도입에 대해서도 수리 능력 확보 등을 거론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유지 볼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자주 박격포하고 무인 장비 등을 좀 사주면 안 되겠느냐. 한국권에도 좀 쓸만한 자기네들 폴란드 장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크 자주 박격포, 포루스크 보병 전투 차량, 패시브 레이더, 바오밥 K질의 살포 차량, 프라이 아이 무인기와 글라이디우스 무인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되게 많은 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네요. 동유럽 K방상 정비 허브 꿈꾸나.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거를 최초로 가져간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자는 한국 정부 이 무기 수출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죠. 미국처럼 뭔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협상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좀 전면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협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가지고 한국 방산업계의 이익을 지키면서 폴란드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은 현재 K2 팔아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것이 이제 폴란드가 얘기하는 자주 박격포 차량에 박격포가 돼 있어가지고 발포 후에 뭐 15초 후에 또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글라이더 무인 그런 것 같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20일 폴란드를 방문해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 하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제2차 한 폴란드 국방 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장관은 21일 폴란드 군사 싱크탱크 푸아스키 재단과 한국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공동 개최한 한국 폴란드 전략대회에 참석했다라고 또 부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려는 자주 박격포 차량은 폴란드 방산업체 후타 스타로바 볼라에서 개발돼 가지고 2017년부터 생산된 무기다. 이 박격포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긴 할 수는 있겠죠. 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이런 뉴스가 또 연달아 나오고 있네요. 미 육군은 분대급 군마가 있다. M1301 병력 장비 신속 전개. 이현호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콜로라도 GR2 상용 트럭
기반 개발, 첫째 뜻은 90% 이상 부품 호환성, 탑승자 보호 외부 장갑 과감히 포기했다. 블랙호크에 매달거나 시누크 탑재, 시누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량화를 시켜가지고 그 블랙호크가 매달아서 이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분대원들은 이제 블랙호크에 탑승을 해가지고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작전지에서 바로 그 작업 작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대급 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육군에서 힘을 제압하는 것은 속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보호 장갑이 없는 그런 전투 차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분대원 전원이 탑승하고 거친 지형을 기동할 수 있는 보병 분대 차량 ISV를 운영하고 있다. 이 첫 배치 부대는 제82 공수 사단 제1여단이다. 이 여단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했을 때 시가전을 예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북한에 투입되는 선봉부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선 개성부터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시가 지전에 이게 그 강력한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방어력을 갖춘 장갑 험비가 있고 내지뢰 매복 방어 차량도 있는데 이것과는 정반대 개념의 형태로 제작된 전술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속하고 유격 전술 개념을 더하면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이런 차량인데 이 뒤에 이제 9명이 운전병 포함이겠죠? 탑승자 전원이 360도 전방위를 다 볼 수 있게 좌석을 배치했고 운전석 바람막이를 빼놓고는 창문도 문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량화 기동화를 추구한 M1301은 승차 인원의 를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이 아예 없어 적의 기습에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미 육군 지휘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상장비 경량화로 기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술적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기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에 대한 재원이나 능력 등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발 더 나아가 미 육군 전술 교류에도 큰 변화가 왔다. 최근 발간된 미 육군 교범에서는 보병 여단 전투단의 역할을 복잡한 지형에서의 하차 작전 개념으로 정리했다. 복잡한 지형은 도심지 및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제한적 지형 및 환경 조건이 있는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향후 미 해병대 등에도 납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관계를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비난. 이면수 박주민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달에 열린 그 한미일 합동훈련 비난하면서 이러한 훈련은 삼국의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고 국영 언론이 일요일에 전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목요일 한미일 삼국은 미사일, 잠수함, 공중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해군 구축함,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가 참여하는 프리덤 엣지라고 불리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군사 브로그의 강화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지역 평화를 지킬 것이다.
요런 표현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나오니까 마치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미일은 나쁜 놈들, 자기네들은 좋은 놈들, 요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북한 국방부는 또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나토에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려는 시도가 그러한 노력의 한 예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북한 집권당은 김 위원장 주재로 이틀째 주요 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그 내용은 잘 그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탈선이라고 제가 이 번역을 고쳤어요. 에 대해 언급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또 전했다. 이건 이제 부산에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접안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왜 돈이 있으면 행복, 가난은 불행이라고 안이하게 믿는 사람이 많은가? 제가 6월 26일 날 방송 소개 내용 중 3분의 1 첫 장에 해당하는데요. 소설가 마야마 진이라는 소설가가 기고한 글인데 노후의 돈이 불안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 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돈을 무엇에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힘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걸 좀 풀어갔다는 얘기예요. 갖고 싶은 것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이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먼저 소개한 것은 돈의 역설, 돈이 그 무엇보다 큰 소리를 내는 이유. 노경민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번영의 시대에는 부에 대한 집착만 커집니다. 이런 소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현대 어휘에서 금경치료, 이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라는 신조어는 단지 금전적인 이득의 행위가 모든 종류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대한 일종의 치료 또는 치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용어는 한국의 혼합 자본주의 경제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속에서 인간 활동의 단순한 부산물이나 불행한 필요보다는 돈을 자신의 주된 관심사로 축적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통해서 빈곤 속에서 생각되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되고 잘 살아보세 이런 거죠. 돈에 집착하는 것 같고 비물질적 가치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요 경제 국가들에 대해서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연구인 2018년 세계 가치관 조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국 국민의 45%가 물질주의자로 확인됐고 일본은 21.6%, 프랑스 19.2%, 미국이 14.4%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다. 근데 77세면은 저보다 한참 나이가 드신 분인데 한국이 훨씬 더 부유해졌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은 돈이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소개를 하고 있고 돈을 중시하는 직업을 찾게 된다. 즉 소득은 직업 선택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년 전 조사하고는 급격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송지연 씨는 솔직히 높은 연봉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것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우리의 진정한 열정을 직장 밖에서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 과학과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문적 추구와 개인적 성취 활동의 이분법적 변화를 조명했다는 거예요. 평생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저는 솔직히 한 30년 한 직장에 있었으면 이제 평생 직업으로 월급쟁이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성공을 검증하고 그들의 목표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요? 퓨? 잘 모르겠습니다. 그 리서치 센터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조사에서 17개 선진 경제권에서 한국의 성인 응답자 1,600명 중 약 6%만이 그들의 직업을 주요한 의미의 원천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7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수요일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의료계는 2019년 8%에서 2024년 16%로 5년 동안 인기가 2배로 증가해서 처음으로 한국 국민의 선호하는 직업 1위를 차지했다. 이 정도 상황이 되고 연봉이 뭐 한 일반 대기업보다 2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의사 월급이. 그러니 그런 거를 의사가 많아지면 지들 수입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로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인간관계보다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족 간의 관계에도 사실은 그 부모가 부모님 생일과 휴일에 현금을 선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정적인 보장이 삶에서 더 많은 선택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원생 허 씨는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녀는 자유로운 데이트와 결혼의 경제적인 요구 사이에 간극을 조명했고,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비옥한 토양 없이는 사랑의 성냥불이 거의 피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부모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벌면서 기왕이면 좀 럭셔리하게 살면서,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뭐 하나 정도만 낳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비가 한 17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하는 비용이 뭐 GDP의 7점 몇 배나 그렇다고 그러고, 중국이 오히려 또 거기 바로 바짝 6점 몇 배라고 하는 내용도 이 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12개월간 내국인의 부채는 476조 9천억 원으로 20, 30대가 빌린 돈이, 주로 주택과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 교수는 이 문제가 고가의 서울에 생활이 집중되는 것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금융 안보를 위한, 안보라기보다는 이제 금융 자기 안정이겠죠. 세큐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한 목표 지점들을 점점 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허 씨도 동의합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이사하면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녀의 대학과 자기 일자리, 대부분의 큰 기관과 기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이는 그녀의 경력이 서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나라는 돈이 중심이 아닌 대도시 밖의 삶을 더 실행 가능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고, 근데 인천은 인천 국제도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천의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유명 유튜버는 뭐 서울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고서 제 견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지방으로 옮겨 정착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고 있다. 지방에 애초 거주하는 노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지방병원에 내려갈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는 또 사실 나라가 좁고 우리나라 도로 인프라, 한국
도로공사가 도로는 아주 그냥 계속 잘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어디라 하더라도 거의 충청권 정도까지는 그냥 또 경상북도 뭐 이 정도에 사시는 노인분들께서는 그 1시간 반 길게 잡아야 서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위험한 상태가 아니되면은 대학병원에 종합대학병원에 와가지고 다들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이 저도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서울 출신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를 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학연지연이 대표적이다. 대도시 밖의 삶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여 교수도 자신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노년을 맞는 상황에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게 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서울공화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교통도 편하고 또 뭐 쉽게 이동도 하고 또 만날 때도 그렇고 지방으로 가면은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방 또 그 풍토색이 또 많아가지고 적응하는데 또 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일요일 날 그 유명 유튜버 그 슈퍼 뭐죠? 슈카월드 슈퍼엔저 고통받는 일본인들 많이들 이미 뉴스가 쫙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이 사람의 방송은 잘 정리해서 재미있게 진행한다는 거죠. 일본의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총합은 GDP의 400%다. 부채 상승은 물론 일본 전역의 오래된 좀비 기업들도 줄도산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일본 기업 6개 중 하나가 사실상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그 저금리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1달러당 170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수 소비가 파탈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여러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안 되겠다. 그냥 강력한 앵화 방어로 가자. 미국채 내다 팔자.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다시 금리가 더 벌어질 것이다. 참 일본 은행장이 아주 그냥 그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러죠. 금리 쉽게 못 올린다는 거예요. 미일 금리차가 확대되며 앵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국채를 팔면은. 근데 국채를 팔면은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게 뭐 저도 그 국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이해를 해요. 10년물이 있고 3년 단기물이 있으면은 그때에 가서 만료가 되면은 이제 이자까지 해가지고 원금하고 준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을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 국채 가격을 팔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팔려고 그럴 테니까 일본이 그 미국 국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채를 팔자고 발언하는 정치인의 말로가 안 좋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일본의 국채를 야 빨리 그냥 다 사, 빨리 이제 갚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일 관계가 끝나는 거죠. 뭐 미국이 달러로 줄긴 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어, 달러를 그냥 찍어야 될까요? 찍으면은 또 미국이 인플레 되고 금리 또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안전보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미국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갚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 기한대로 그냥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죠. 미국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 GDP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밖에 없다. 16.4%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보니까 20점 몇 프로라고 그래요. 20점 몇 프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중국마저 달러 팔아 환율 방어 이제 의문표를 붙였고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로 본 강달러 순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순환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제목을 붙여서 박소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1, 4분기 1에서 4분기 1년 내내겠죠. 대미 교육국 환율 개입 점검을 했다. 중국 달러 순매도 가능성, 위안화 방어 목적, 금리 인하 앞두고 올해 상반기도 달러 독주, 원달러 환율 1,400원 임박, 엔 위안화는 더 약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3년 만에 달러를 순매해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미 재무부의 예측이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헐어 위안화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0.1%의 규모 추정된다고 해요. 0.1%면은 뭐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한 270억 달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독주 심화, 원달러 1,400원 눈앞, 엔 달러 160엔 돌파, 조만간 뭐 170엔까지 올. 일본 내에서는 아예 200엔까지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그거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미 재무부는 중국이 이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중국 인민은행 외환자산 데이터 그다음에 순외환 결제액 데이터 두 자료를 바탕으로 달러 순매수 매도 추이를 추정을 한답니다. 중국 외에도 한국 GDP 대비 0.6%, 지금 중국보다 작은데 퍼센테이지는 규모면으로는 작은 거겠죠. 경제 규모 차이는 있으니까. 스위스 16.7%, 호주 0.1%, 태국 0.6%, 말레이시아 2.3% 등이 외화 자산 주로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미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에 기재했다. 또 반대로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이 재무부 보고서 겉표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강달러 기조 전환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하지만 약달러 상황이 빚어지면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한 나라,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무역 수지 포함한 거겠죠. 그죠?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만약 3개가 모두 해당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대부분 강달러에 대한 나라들이 달러 매도로 대응하고 있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사 대상국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자기네들 환율을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한국이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7년 만에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난 이후 올해 6월에도 제외됐답니다.
반면 일본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수입액이 줄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두 개 조건을 충족해 1년 만에 다시 환율 관철 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크고 외환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이게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참 읽어도 참 뭐 조금 뭐 자꾸 이걸 핸들링 그 취급을 하다 보니까 뉴스거리로 하면서 저도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이 금융 재무 계통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접근하면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도 급급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 그 마지막 이 결론을 낸 게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가 재개될 경우 견제 강도가 재차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 변동에 미국의 그 달러 금리 이런 변화에 따라서 결국 이런 거를 미국 재무부가 하는 얘기는 강달러나 약달러를 떠나서 그 세계 그 화폐 패권을 유지하면서 그 세계 경제를 리딩하는 그런 지위를 계속 가져가려는 그런 거에 하나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또 일본 차기 총리 후보들을 소개했는데 여기 고노다로 씨가 현재 디지털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일본이 아직까지 플라피 디스크로 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1900개를 수정했답니다. 시행령을 다른 거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가장 유력한 후보 밀떡으로 유명한 40년차 정치인 시게루 이시바 씨인데 저는 이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소개는 도지사 출신인 아버지를 이어 1985년에 28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주로 국방 관련 전문성으로 유명하다. 전환 프라모델 취미의 진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자민당 그 선거 내부 내 선거 이전에 7월 7일 도쿄도 지사를 선출하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미 뉴스에도 나왔지만 56명의 후보가 난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대 어떤 여성 후보가 그 정견 발표하다가 우통 딱 벗어가지고 저 섹시하죠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런 그 도지사 선거를 자기 그 홍보에 쓰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로 하는 여성들이 나타나는 참 이상한 근데 이게 건강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거 여론몰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작을 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매장시킬 것 같은데 저건 나름대로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그 여기에는 뭐 그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그 이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는 자민의 모태기 씨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 국방상도 했었죠. 모태기 씨가 수상이 되고 싶어하는 이 일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왜 그러냐? 할 말은 해야 할 타이밍으로 주저없이 말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라이드쉐어의 전면 해금, 부업의 해금, 쉐어링 이코노미, 사회보장 제도의 발본 개혁 등을 들어 수상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건 자기가 수상을 하고 싶다는 표현 아니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초고액권 새 얼굴로 기업인 택했다. 7월 3일 새 집회 발행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일규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 만행권에는 어떤 기업인을 했는데 이게 이분이 그 시부사와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메코라고 그 여성교육의 선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그 코수염을 기른 사람은 근대 의학의 기초를 놓은 기타사또 시바사부로라고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일본은 근대화를 한 인물들로 그 집회를 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선시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1만행권 등 20년 만에 새 집회 한국 침략 선봉 인물 논란도. 침략에 선봉을 섰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그래도 1만원권에서 자본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부사와 H.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동안에는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초상이 사용됐다. 이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도 동화 뭐 해가지고 같이 이 서구 세력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조선 애들이 노는 꼴을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도 말년에 우리가 빨리 근대화 해가지고 저 한국 먹지 않으면은 서양 애들이 다 먹을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로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용히 있던 언론마저도 지금 이 사람이 새 집회 인물로 되니까 또 반의를 부추기는 건지 한국 침략의 이런 식으로 한국 언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 관료를 거쳐 은행, 철도 등 500여 개 기업의 설립을 주도했다고, 또 도덕 경제 합일론을 내세웠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는 사람을 한국 침략 선봉 인물로 먹게 되니까 나와서 한국은행 설립하는데도 했고,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한국에는 조선에는 조선은행의 거를 통용시켜야 된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화폐를 따로 쓴다는 얘기는 식민지라 하더라도 조선의 정체성은 그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일본 화폐를 식민지됐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쓴다고 한다면은 조선의 경제가 제대로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는 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땐 20년 만에 신권 발행, 일본 경제에 가져올 변화, 후쿠다 시니치 AIC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에 신화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00원짜리 지폐가 일상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집이나 기타 장소의 근거나 다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최소 60억 장의 1만원권이 일상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가치 저장용으로 보관되고 있다는 뜻이다. 2020년 기준에서 발행된 1만원권의 절반 이상이 미사용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이런 것도 소개하면서 결국은 일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이 개인 금고에서 1만원권을 교환하기 위해서 다시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만원권을 경제 유통에 좀 돌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주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은행에 넣어가지고 금리를 이자 소득을 좀 어제 그 화폐 가치를 계속 자기 돈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그 화폐를 계속 새 지폐로 한다고 벌써 1년 전부터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 효과가 1만 원급 화폐 발행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